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7일 밤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검찰 인사가 오늘 일요일날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뒷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오늘 인사도 추미애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이 기습적으로 했는데요. 기습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윤석열 총장 지난번에 추미애 인사도 언론 보도를 보고 윤석열 총장이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전에 인사안을 윤석열 총장한테 보여주지도 않았고 인사가 확정된 상태에서도 인사 내용을 윤석열 총장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이번 인사안 보도를 보고서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허참. 딱 이 한마디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허참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참. 예?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박범계가 만든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문정권은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나마 이 위기 국면을 이겨내고 그야말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 모멘텀을 만드느냐? 이렇게 분기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권력의 핵심을 노리는, 즉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노릴 수 있는 중대한 수사가 바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고요. 또 하나가 월성 원전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월성 원전은 대통령이 당시에 그 월성 원전 언제 가동이 중단되나 이렇게 딱 물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일사불란하게 가동 중단이 딱 되면 바로 폐쇄하라. 이 백운규가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사항, 당부, 또는 아니면 질문 이런 것이 과연 조기 폐쇄하고 어떤 이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는 우리 의혹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학의 불법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학의 불법 사건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는 바람에 불법 출금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거잖아요.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수원지검장과 그 다음에 대전지검장에 대한 인사는 없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결국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공수처로 이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바꾸면 얼마나 또 지금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식 시즌2를 했지만은 외형상으로는 조금 눈꼽만큼 좀 좋은, 조금 눈꼽만큼 정도는 나은 형태의 모양새를 갖춘 것이죠. 이게 이제 추미애한테 반면 교사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좀 쉽게 얘기해서 참 치사한 인사를 한 것이죠. 어차피 지금 현재 이번 인사의 핵심은 원포인트 인사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맞바꿨냐면 심재철 검찰국장을 남부지검장으로 보내고 남부지검장 이정수를 법무부 검찰국장 빅4 중에 하나예요.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인사와 예산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자리가 검찰국장 자리예요. 여기에 이정수를 갖다 놨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이정수가 왜 가게 됐느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뻔뻔스럽게 다 내놓고 자기 인맥 관리를 하고 있어요. 추미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애완견들 전부 다. 이정수 이번 신임 검찰국장은요, 이 박범계 장관의 남강고등학교 관악에 있다고 하는데요. 남강고등학교 7년 후배라고 합니다. 7년 후배.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국장이 갖다 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강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후배인 점 말고 또 한 3가지 정도가 언론 보도를 보면 인용이 되고 이유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를 할 때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이 검찰에서 거의 100% 나왔잖아요. 요때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성윤, 김관정, 그 다음에 이정수, 이 3명만 검사인한테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이것이 1등 공신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데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정권에 부담이 안 가게 수사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이정수가 가기 전에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이것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이정수가 가서 정권 부담이 안 가게 잘 정리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3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KBS의 채널 A 사건 오보를 했잖아요. 이 오보에 관련된 의혹을 받는 사람이 현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에요. 중앙지검 차장검사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정보를 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점도 발탁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이 경력을 보니까요, 이정수 이 검사장도 현 정권 초기인 2017년도와 18년도에 국정원에 파견돼 가지고 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부장검사로 활동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의 지금 조남관 차장이 당시에 그야말로 매우 이례적으로 국정원 감찰실장이라고 하는 요직 중에 요직을 꿰차고 앉아 있었고, 거기서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국정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서는 이정수 검사장이 그때 파견 나가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 정권 출범 적폐청산의 국정농단 제거하는데 그 공은 한 공도 이번에 다 이 점수를 따게 됐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해서 요직을 꿰찬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남부지검장으로 원포인트 인사 심재철이가 갔잖아요. 심재철은 라임 사건을 또 관리하게 돼 있고, 이 신성식 부장 개입 의혹, 그 다음에 박범계 장관의 본인이 연계되어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도 바로 남부지검에서 지금 공판을 지휘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검찰국장이었던 심재철 1인 5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징계할 때 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돌려막기식 전형적인 인사를 했다라는 비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번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윤석열 총장이 허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만나가지고 요청을 했던 것이 이성윤이는 반드시 교체하자. 두 번째로는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추미애 라인 애완견들 대검 참모진 전부 교체하자. 세 번째는 대내외 잡음이 많았던 검찰 내 핵심 보직자 교체, 즉 신상 필벌 하자. 요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깡그리 다 무시가 됐다. 그래서 이번 외형적인 면에서 일체 인사안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구두로 설명만 했고, 최종적인 인사 결정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도 총장한테는 통보해주지 않은, 이런 걸로 보면 무늬만 협의고요, 실질적으로는 지멋대로 했다. 그러면 왜 지멋대로 했느냐? 이게 검찰 간부 인사, 대통령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과 그 다음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합심해서 추미애 시즌2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의 특징은 윤석열 총장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식물총장처럼 있다가 조용히 임기를 마치고 떠나라는 뜻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검에서는 일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안 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대검에서의 이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인사에 관해서도요, 박범계가 이 청문회 단계에서, 그 다음에 국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검찰총장과의 실질적 협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일방적 인사를 단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김명수 사퇴를 외치긴 외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끙끙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퇴를 만약에 하고 또 이 탄핵도 주장하지만 탄핵을 또 주장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선 의석수가 작아가지고 103석밖에 안 되는데 무슨 탄핵안이 소추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탄핵을 주장하면 할수록 힘없는, 매가리 없는 그냥 이 정치 공세로밖에 될 수 없고요.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또는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이럴 경우에는 김명수한테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사퇴가 한다 하더라도 또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취임했는데 임기가 6년이니까 2023년 9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22년 5월이니까 새로운 이 대법원장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진 사퇴하고 올해 안에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6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무려 2개 정도 10년을 법원 지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 국민의힘 쪽에 뭐라고 그럴까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사퇴도 그리고 탄핵도 둘 다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한미군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미국 국방부가 5일날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의 배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그래서 금년 전반기 6월 중에는 최종적인 배치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동맹국과 또 파트너들과는 긴밀히 상의해서 이 재검토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독일 감축, 독일에 있는 미군 감축 문제는 트럼프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작년 7월 달에 36,000명 주독 미군 중에 3분의 1인 12,000명을 감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바이든 행정부가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바로 2월 4일 날 국무부 이 방문한 자리에서 이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단이 우리 주한미군의 이 철수 가능성도 항상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려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언제든지 이 주한미군도 빼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상시 주둔보다는 순환 배치에 더 이 전략적 비중을 주고 있는 측면에서도 우리 주한미군이 그대로 붓바위처럼 앉아있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28,500명인 주한미군의 주둔에도 영향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더군다나 인도 태평양 지역을 굉장히 현 바이든 행정부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의 순환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요. 이 미군 주둔은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이 부합하도록 전 세계 차원의 미군 배치 검토할 것이다. 그래서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이 재배치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강력한 이 외교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우선적 외교 이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 견제인데요. 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이 7일날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미국 엘스워스 공군 기지에 있는 B-1B 전략 폭격기 한 대를 인도에 파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인도 공군과 이 합동으로 작전을 그야말로 이 작전에 참가하는 그런 지금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인도 미 공군기의 인도 파견은 1945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군사력 과시 이런 차원에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도는 이 쿼드 즉 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 핵심 이 구성체 국가 중에 인도는 핵심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인도의 외교적인 비중이 미국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견제 차원에서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5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지금 급파한 상황이고요. 또 루즈벨트호도 이미 지금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우 이례적으로 미 핵 항모 두 척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견제 차원에서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국내 또 정치 문제인데, 안철수와 금태섭은 3월 1일 단일 후보를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국민의힘 층에서는 3월 4일 날 딱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안철수, 금태섭 승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승자, 요 두 사람이 3월 4일 이후에 이제 별도의 단일화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매우 이례적으로 남진 가수 아시죠? 여러분 가수 남진이 오늘 나경원 의원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페북에 남진과 찍은 사진과 함께 가수 남진쌤이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젊으신지 역시 멋진 오빠네요. 트롯 대세에 요즘 눈썹이 휘날리게 바쁘신데도 격려 방문해 주셨습니다. 쌤 노래 들으면서 힘낼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근데 이 가사가 저한테는 부동산 대책으로 들리네요. 그러면서 가로하고 직업병 이렇게 써 있는데요. 왜 갔나 하니까요. 나경원 의원이 작년에는 대한가수협회 고문을 지냈다고 그러고 남진은 초대
대한가수협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인연이 계기가 돼서 남진 이 가수 남진이 오늘 전격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방문해서 격려 지원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청원에 매우 이례적인 청원이 하나 올라왔는데 바로 윤정이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데요. 이 불란서에 지금 현재 거리 중에 있는데 왜 윤정이를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백건우 씨와 그다음에 윤정이 씨의 딸을 비판하는 그런 청원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언론 취재를 쭉 보면 이 배후에는 백건우 씨하고 그다음에 윤정이 씨의 후견인 측과의 법적 다툼이 원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정희 씨가 이제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하면 후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동생 이런 형제자매들이 지금 후견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후견인들하고 그 다음에 백운우 씨가 이 불란서에서 이 소송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소송전에서 패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연합뉴스가 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뉴스가 불란서 파리 고등법원의 결정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결정문의 내용만 본다면 오늘 청원 내용 나온 얘기, 그 다음에 백건우 씨가 이 자기 소속사를 통해서 해명한 얘기가 맞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도.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 윤정희 씨의 자매들이 좀 불리해지니까 여론전을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이러한 이 불리한 소송전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이 여론전을 통해서 조금 윤정희 씨에게 동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청원을 한 것이 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선 단편적으로 이 법원 판결문 한두 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청원에서 주장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윤정희 형제 자매들은 계속 통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서 배우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영화 촬영 등에 대해 얘기하며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앓고 있는 윤정희의 심적 불안을 초래할 위험을 크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법원 판결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윤정희는 배우자 및 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현재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매우 안락한 조건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이 법원 판결문이 이 청와대 청원과는 상당히 배치되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어젯밤에 갑자기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얘기를 보면 박원순 씨가 직접 쓴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확인은 이 박기사라는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약자가 박기사인데 이 박기사 측에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맞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원순 이 부인이 강란희 여사가 이 여론전에 일종의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절대 박원순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신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원순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첨부한 이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첨부한 문서는 인권위원장에게 보내는 문서예요. 그래서 인권위원장한테 보내는 문서, 이 첨부 문서 내용도 오늘 조금 전에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전문이. 그래서 요거 짧습니다. 한 30초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 여러분께 지난 여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던 우리 가족이 한순간 파괴되어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부재, 아빠의 부재, 그날 이후 시간은 정지되어 어제도 없고 오늘도 내일도 없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무참한 판결 앞에 저희는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평생을 온전히 인권과 공익을 위해 자신을 바친 사람입니다. 인권의 역사를 함께 써오신 인권위원 여러분,
나의 남편 박원순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6월 어느 날까지도 책 한 권에 힘없는 소수자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또다시 다짐을 했던 나의 남편 박원순입니다. 강란이 드림 해서 요거는 1월 22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 밤에 나온 것은 바로 2월 6일 그대로 이 강란이 씨가 쓴 글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이렇게 박원순 시장의 무죄를 호소하는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황희,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을 그야말로 소신도 주제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작년에 당직 사병 실명과 그리고 사진까지 게재해가지고 SNS 활동에 SNS에 당직 사병이 취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했더니 바로 취할 정도로 이 쫄게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황인 같은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문체부 장관까지 임명했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운영 실태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최용두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2016년도에서 2021년도에 총 17번 본회의에 불참했는데 사유를 적어낸 건 12번이고 이 중 8번이 이 사유가 병가예요. 일신 사유인데 병가 신청을 해놓고요. 해외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2017년 7월 20일 날 스페인으로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 출범 후 첫 추경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가 열렸는데 민주당 의원 26명이 출석하지 못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정족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따라서 그때 표결 전에 집단 퇴장했던 현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에 복귀하면서 정족수가 충족은 됐지만 됐고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런 사단이 벌어진 그때입니다. 그때 스페인으로 놀러 갔어요. 그리고 그보다 앞선 2017년도 3월 달에도 또 불출석하고 미국에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어요. 이 당시 출장 기간이 열린 본회의 2차례 모두 병가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황희 측은 스페인 가족여행 다녀온 것은 맞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런데요, 이 해명이 기가 막혀요. 휴가 출장 등 병가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근무결의 짧은 비서진이 사유를 적을 때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난 2019년도에는 보좌진 약 10명과 함께 스페인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는 비용 출처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연 4,200만 정도나 드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또 보내고 한 달 생활비로 평균 60만 원을 썼다라고 신고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교부 장관 내정자죠. 이 정의용 차남이 말이죠. 이 외국 회사, 이탈리아 회사인데요. NLX 코리아라는 에너지 회사의 이탈리아 본사가 있어요. 서울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그야말로 이 무경쟁, 경쟁 없이 단독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봉급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냐면 연봉으로 2억 9,500만 원, 약 3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NLX 코리아에서. 그래서 이 서울시와 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단독 계약을 했는데요. 바로 단독 계약 상황은 가상발전소 운영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2017년만 하더라도 KT, 한국엔텍, 에너낙 코리아 등 세 곳이 경쟁을 벌였었는데 이 아들 정의용 씨의 아들이 법인장으로 있는 한국지사장으로 있는 NLX 코리아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 2건 모두 단독 지원해서 가상발전소 운영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의혹들 국회에서 야당이 제대로 좀 따져 묻게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녁 첫 번째 뉴스를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빨간색 버튼 구독을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 논평과 동의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